LG 톤 플러스 프리. 정부가 현재 고1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로 40% 이상을 선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학종의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기재는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완전 폐지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자녀의 학교와 직장 간판이 바뀌는 일은 누구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5시쯤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뒤 28일 만입니다.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수사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9차례에 걸쳐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정보를 입수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단순히 경찰에 이첩한 것이라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습니다.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8일 만인 어젯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차린 황 대표는 다시 단식장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국고 손실과 뇌물 금액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한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나체 사진을 올린 20대 11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목요일 8시 뉴스는 달라지는 대학 입시 제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들은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을 수능 성적 위주의 정시로 뽑아야 합니다. 논술과 특기자 전형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뒤에 정부가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오늘 방안. 먼저 김영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의 정시 선발 비중은 2010학년도 42%에서 2015학년도 36%, 2020학년도 23%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학생 선발의 다양성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학종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주요 대학이 정시 선발 인원을 40%까지 늘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종 선발 비중이 높았던 서울대와 연고대, 서강대와 성균관대 등 16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3학년도 16개 대학 정시 선발 인원은 5,600여 명 늘어 24,000여 명으로 불어납니다. 학종 전형으로 혹은 수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적정한 비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적 요구나 또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대입정책 4년 예고제가 있지만 교육부는 2022년부터 조기 시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현 고등학교 1학년들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특목고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어학, 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논술 위주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합니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은 권고사항이지만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시행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사실상의 강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또 그동안 대입 수시 전형은 부모의 능력이나 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 부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또 무슨 상을 탔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평가 항목에서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는 내신이 더 중요해지는 셈입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수시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 교과 세부 능력, 그리고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 비교과 활동 등을 평가합니다.
이런 비교과 활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 등 외부 요인 영향이 커 스펙 쌓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의 대입 개편안에 따르면 고1, 중3 학생부터 학생부 기재 항목을 계속 줄여 2024학년도 수시 전형부터는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수상 경력, 독서 활동을 아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없어지고 자기소개서는 문항과 글자 수를 줄여나간 뒤 2024학년도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돼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상 학생부 교과전형의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내신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학교 내신 교과 성적 이외에는 사실은 만회가 불가능할 정도로 학교 내신 교과 비중이 높아졌고 학교 내신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학생들은 고교 1학년 때부터 학종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신 학교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접과 서류 평가를 할 때도 출신 고교 정보를 제외하고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자, 오늘 정부 발표의 핵심은 앞으로 대입 제도를 수능 위주의 정시와 또 내신 성적 주로 보는 수시 이렇게 둘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공정해질 것 같다는 의견과 반대로 학생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함께 나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임태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시 선발 40% 이상이 처음 적용되는 현재 고1 학생들은 수시 정원이 줄어들게 돼 어떻게 대입 전략을 세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또 정시가 확대되면 아무래도 재수생한테 또 유리하다 보니까 재수생이 더 많이 늘어나서 저희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 수시도 정시도 어느 한쪽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게 돼 학업 부담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반응입니다. 수시를 생각하는 애들도 혹시 모르니까 정시를 준비를 미리 같이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면 교사가 학생의 수업 태도, 과제 등을 관찰 기록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른바 세특이 중요해집니다. 학종을 못 믿는 근본 이유가 교사마다 학생부 기재 역량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특을 아주 정성 들여 써주는 교사도 있지만 좀 대충 써주는 교사도 있기 때문에 세특 내용을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시킬 것이냐. 대학들은 학생 선발에 참고할 정보가 줄면서 앞으로 무엇으로 지원자를 평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기소개서 폐지와 교사 추천서 폐지를 대비를 했다면 올해 행정특성면 총학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시 확대가 입시 위주 사교육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후퇴시킬 거란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쐈습니다. 지난달 말에 쐈을 때는 발사 간격이 3분가량 됐었는데 이번에는 30초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9분 함경남도 연포 지역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체 2발이 솟아올랐습니다. 최고 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380km였습니다. 올해 북한의 발사체 시험은 오늘까지 13번째, 지난달 31일 이후 28일 만입니다. 오늘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는 북한이 지난 8월 이후 매달 시험해온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발사 간격은 30초로 크게 줄었습니다. 방사포의 특징은 신속한 연속 사격인데 북한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 간격은 지난 8월과 9월엔 10분대, 지난달 31일엔 3분대로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발사 간격만 놓고 보면 북한이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 사격에 성공했고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별도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연말까지라고 밝힌 북미 협상의 시한을 앞두고 북한은 이달 김정은 위원장의 낙하산 침투훈련 시찰과 전투비행대회 참관, 창린도 해안포 사격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사 이후 정의용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은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해 대응책을 논의했고 아베 일본 총리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청와대가 과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배경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더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러 개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작년 청와대 감찰 당시 불거졌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들이 검찰 수사로 소명됐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부적절했다는 방증으로 보고 감찰 중단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3명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비서관 측은 감찰 중단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감사를 벌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고 금융위가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에서 시작됐다는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한 관계자가 저희 취재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 첩보는 우편으로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경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첩보를 단순히 넘긴 것뿐인데 검찰이 왜 이제 와서야 수사를 하는 건지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정윤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청와대 민정관계자는 관련 첩보는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가공 없이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공문 형태로 경찰에 이관했다고 SBS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작성자가 누군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변인 문자를 통해 하명 수사 지시한 바 없다고만 했던 청와대는 오늘 공식 해명이나 추가 설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공식 입장은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냈습니다. 첩보가 많고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어서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며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 제보로 분류해 단순 이첩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운하 청장이 고발된 지 1년 동안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수사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에 요청한 김 전 시장 관련한 수사첩보 자료들을 지난달 말에야 모두 전달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는 관리대장에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점에서 청와대든 검찰이든 해당 첩보와 관련 자료를 가능한 선에서 공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들어온 첩보를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와 상반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만 따로 보고서 형태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원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첩보를 건네받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검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문건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직접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첩보와 섞이지 않고 오직 김 전 시장 관련 문건만 별도로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울산시장 관련 사건만 특정해서 전달한 건 아닐 것이라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해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전달한 문건은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된 형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편으로 접수된 첩보를 가공하지 않고 반부패 비서관실에 넘겼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과도 역시 거리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울산시장 관련 첩보 전달이 단순한 첩보 이첩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백 전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전달한 첩보가 어떤 경위로 생성됐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 접수 경위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만 전달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주장 그리고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청와대 우편으로 들어왔던 첩보를 백원우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이 그러니까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직원이 첩보를 직접 가지고 가서 경찰청에 넘겼고 그 이후 관할인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첩보를 내려보냈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파장이 계속 커지자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이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서 받은 건 재작년 11월 27일입니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이 첩보가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첩보에는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며 본청 차원의 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다음 달 28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계획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9차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전자메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해 취한 조치로 버닝썬 같은 사건 역시 통상적으로 보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첩보를 전달하면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당시 첩보 내용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단 민원인 불만이 담긴 게 전부였던 겁니다. 경찰은 해당 첩보를 청와대가 가공한 건지 민원인이 쓴 서류를 그대로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첩보 원본은 현재 경찰이 아닌 검찰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한 만큼 하명 수사 논란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사안이 정치적으로 흘러가 곤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부모나 다른 가족한테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을 정부가 찾아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늘면서 부동산 값이 더 오른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겁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먼저 정성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살 A양은 지난 6월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 전세 끼고 샀습니다. 나머지 6억은 가족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는데 사실은 모두 자기 부모 돈이었습니다. 6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30%지만 친척들이 1억 원씩 쪼개서 증여하면 세율이 10%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 적게 내려고 꼼수를 쓴 겁니다. 한 부부는 20억대 아파트를 사며 부모에게 5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무이자로 빌렸다고 속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세금 때문에 지금 세금 폭탄인데 얼마나 예민한데 철저히 했을 거야. 세무지도 받고. 대출 제한 피하려고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40대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유금융권에서 좀 아무래도 한도액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제도를 제일 활용하기 좋았던 게 사업자 대출이었어요. 정부가 지난 8월과 9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2만 8천여 건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532건, 불법 편법 대출 의심 건수가 23건 적발됐습니다. 은행 대출이 잘 안 되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으로 집을 산 겁니다. 세무당국은 가족 간이라도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는 건 엄연한 증여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쓰고 시장 수준에 맞는 이자도 줘야 하며 증여세도 제대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이런 현장 조사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얼마 전 서울 한남동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건설사를 입찰에서 아예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형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찰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 오늘 열린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철이 못하잖아요. 서울시 국토부 이렇게 터질 때까지 대한민국 제일 큰 재개발구역 조합장이 그런 것도 몰라 되겠습니까? 조합원 대부분은 현대, GS, 대림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문제가 된 입찰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찰을 받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건설 3사를 빼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요구를 무시한 채 시공사 선정 일정을 강행한다면 조합도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남 3구역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과천과 동작 등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고 부동산 불법 구입에 대한 현장 조사도 내년까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이성적 과열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정부가 핀셋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그래도 안정되지 않으면은 규제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상당폭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8일 만인 어젯밤 늦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여성 최고위원들이 동조 단식에 나선 걸 비롯해 한국당은 강경투쟁 분위기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제 협상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늦게 의식을 잃은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벽에 의식이 회복된 황 대표가 다시 단식장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부인과 측근들 만류로 입원을 결정했다고 한국당은 밝혔습니다. 8일 만에 황 대표의 단식이 일단 멈췄지만 여야 대화는 당장 재개될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미경, 신보라 두 여성 최고위원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겠다며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처음에 이 단식을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멈추지 말고 가자. 한국당은 또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 공약했었다는 국민과의 대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문 대통령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황 대표의 빠른 폐유를 기원한다면서 이제는 협상의 길을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심기일전에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준연동형 선거제 개정안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25대 75를 240대 60 또는 250대 50까지 수정하자는 등의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당의 공식 반응은 여전히 협상보다는 투쟁으로 막겠다는 강경론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가 일부 뇌물이 맞고 국고손실죄도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뇌물은 아닌 걸로 봤던 1, 2심 판단을 뒤집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았다며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에선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고손실죄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일부는 뇌물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8월 특수활동비 상납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추가로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휘, 감독 및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자발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만큼
대가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국고손실죄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회계 관계 직원이 저지른 국고 횡령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며 상납 과정에서 국정원장만 연루된 특수활동비 6억 원 등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 역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모두 33억 원을 국고손실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 등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새벽에 골목길에서 현금 지급기를 털려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가 신고하고 검거에도 도움을 줬는데 문제는 경찰이 붙잡은 용의자를 신고자와 같은 차에 태우려 하며 신원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캄캄한 새벽 골목길. 한 남성이 길가에 있는 현금 지급기 주변을 서성입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더니 현금 지급기로 다가가 벽돌로 마구 내려칩니다. 주변에서 인기척이 나자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제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골목에서 15살 A군이 현금 지급기를 털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골목길을 수색해 범행 20여 분 만에 A군을 찾아냈습니다. 목격자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락이 하고 빨리 나와라, 빨리 차에 타라. 그래서 이제 범인을 추적하러 다닌 거죠. 문제는 검거 뒤였습니다. 신고자는 경찰의 요청으로 진하게 썬팅이 돼 있어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경찰차 창문을 통해 붙잡힌 A군을 자신이 목격한 용의자라고 확인해줬는데 경찰은 이후 A군을 신고자가 탄 경찰차에 함께 태우려 한 겁니다. 타고 있는 경찰차에 합승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짜증을 냈죠. 저랑 같이 태우신다고요? 이렇게 앞차라고 했는데 도제가 있었는데. 근처 다른 차로 바꿔 타란 경찰 말에 따라 차에서 내렸다가 오히려 용의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차를 내린 상태죠. 이 범행 이분하고 이제 얼굴이 맞닥뜨린 거죠. 불안한 거죠. 보복이 제일 무서운 거죠. 경찰 내부 매뉴얼을 보면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신고자나 목격자, 그 친족의 신변에 대해서도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공범들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추가 수색에 나서려다 빚어진 실수였다며 신고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한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벽에 알몸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시험 기간 스트레스가 심해 이런 사진을 올렸다 삭제하는 식으로 장난을 쳤다는데 11명이 붙잡혔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지난 6월 새벽 이른바 나체 인증이라며 알몸 사진 수십 건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평상시에도 들어가 보면은 좀 눈살 찌푸려지는 글들이 많거든요. 음란물들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직접 나서지는 않아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창피한 점도 되게 많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월 말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해 나체 사진을 올렸던 IP 주소를 토대로 이용자 11명을 검거했습니다. 대부분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대 초반의 남녀였고 일부는 졸업생이거나 다른 대학 재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신체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남의 알몸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남의 몸을 불법 촬영해 게시한 경우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사진을 사이트에 잠깐 올렸다가 몇 분 안에 삭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는데 시험 기간 스트레스가 심해 재미삼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충동적으로 하는 그게 오락거리일 수 있어요. 비록 자신의 몸이라 하더라도 나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경찰은 남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해외여행하면서 각종 사고로 보험을 청구한 경우가 최근 4년 동안 8만 건에 이릅니다.
지난 5월에는 헝가리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도 있었죠. 그 뒤 소비자원이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현지 시설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는 여행객들의 모습입니다. 국내에선 구명조끼와 안전모 착용이 필수지만 아이들까지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보트에 연결된 낙하산에 매달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패러세일링을 할 때도 하체를 고정하는 끈이 풀려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동남아와 동유럽의 인기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레저 체험 시설 37곳을 점검해 본 결과 11곳은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2곳은 성인용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곳은 모두 안전모가 없었고 제트보트 시설 1곳은 관광객의 무면허 조종도 가능했습니다. 현지 이동 차량의 경우엔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 망치 안내 표시가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았습니다. 여행사 협회에 레저 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공하거나 또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 체험 시설 및 이동 차량을 이용하도록.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현지 의료비와 국제 이송비, 통역 서비스 항목이 있는 보험을 선택하고 대한응급의학회가 모바일로 제공하는 응급 서비스 정보를 출발 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어젯밤부터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미시령에는 20cm 넘게 쌓였습니다. G1 이청초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밭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산 능선을 따라 흰 구름이 낮게 깔리고 나뭇가지 위에 소복하게 내려앉은 눈꽃은 운치를 더합니다. 자연이 수놓은 설경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탐방객들은 차를 멈추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올 때는 저쪽은 해가 쨍쨍 비쳤는데 여기 강원도 오니까 너무 진짜 설경이 아름답고. 아이들에게 눈은 언제나 반가운 겨울 선물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으로 나와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들고 신나게 눈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걱정이 많았던 주민들은 제설 작업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어제 저녁 때 해가 지고 나서부터 풀풀 오긴 왔는데 요렇게 밤새도록 그치 밤엔 더 많이 왔어. 폭폭 쏟아지더라고. 강원 북부 산지에는 한때 시간당 3cm의 많은 눈이 퍼붓기도 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눈발은 조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지난 밤사이 내린 눈이 대부분 녹은 곳도 있지만 산지와 고지대는 여전히 흰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오후 들어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미시령이 23.5cm로 가장 많고 진부령 13, 대관령 6.8cm 등입니다. 기상청은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밤새 기온이 떨어져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G1 뉴스 이청초입니다. 네, 지난 4월에 있었던 국회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를 3번째 압수수색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록보존소입니다. 지난 2003년 통과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2003년도에 정개특위 관련해서 그때 입법 이사를 좀 확인하려고 온 걸로. 2003년 신설된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의 회기 중 위원회 위원을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위위원회에서 사임시켰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법안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건 불법 사보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막은 것으로 정당 방위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3년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원문과 실제 공포된 문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엔 동일 회기 중 교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구 수정 과정에서 동일이란 단어가 빠져 회기 중 교체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임한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모두 지난해 10월 364회 정기회에서 선임됐고 지난 4월 368회 임시회에서 사임됐는데 본회의 통과 원문대로라면 두 의원이 동일 회기가 아닌 다른 회기 때 교체됐기 때문에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공포된 법률과 국회 의결이 다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엄영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미국 당국자에게 내년 총선 직전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오늘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정당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노유진 기자입니다. 머릿속에 선거만 있고 국민과 국가는 없나, 대한민국 국민인지 묻고 싶다. 이런 어젯밤 청와대 비판에 대해 발언 당사자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북핵 폐기,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 제1야당 대표로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주장입니다. 북한 이슈를 총선용으로 쓰려는 문재인 정권의 적반하장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다른 당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팔아먹는 세력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날을 세웠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입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미국 측에 자유한국당 선거 도와달라고 간 것입니까?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을 모욕한 데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란 게 한국의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게 논의된다는 점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평화 이슈마저 당리당략이냐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네, 국회는 원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는 벌써 5년째 예산안 의결에 실패했고 또 늘 논란을 부르던 이른바 짬짬이 밀실 심사마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 의사봉 소리가 들린 건 201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결위 종합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 헌법이 정하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바뀌어도 지난해까지 내리 5년 심사 마치지 못해 미안하단 말뿐이었습니다. 예산안이 여야 대치의 볼모가 되는 걸 막자며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됐는데 한 번도 기한을 못 지켜 아예 의결하지 못하는 게 굳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 부랴부랴 여야 간사만 따로 모여 밀실회의, 이른바 소소위를 여는 것도 관행이 됐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니 쪽지 예산, 문자 메시지 예산이 끼어듭니다. 올해는 다르게 해보겠다며 속기록을 남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주일 가까운 공방으로 시간만 허비하더니 결국 대략적 회의 내용만 남기기로 여야가 입을 맞추고 오늘 오후 소소위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활동 시한은 겨우 이틀 남았고 처리해야 할 안건만 482건입니다. 500조가 넘는 내년도 대한민국 살림살이 시민은 올해도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 위협을 무릅쓰고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해 관세 등의 특혜를 유지할지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을 탄압한 인사에겐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1단계 합의를 앞둔 미중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상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중국 정부는 노골적인 패권행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항의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반격 카드를 곧 꺼내들 것을 암시했습니다. 据你关心的中方反制措施有哪些？何时出台？请你保持关注，该来的早晚会来。 홍콩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권법 서명을 환영했습니다. Both we send a clear signal to President Xi. Now is their time for them to reconsider their hardline policy, de-escalate the situation, to investigate on police brutality. 시위대가 끝까지 저항했던 이공대 사태는 오늘 경찰의 잔류자 수색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구의원 선거 승리에 이어 인권법이란 우군을 얻은 홍콩 시위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도굴된 흔적이 전혀 없는 온전한 형태의 가야시대 고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1500년 전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가야사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발굴하기 시작한 경남 창녕군 교동과 송현동 비화가야 고분군입니다. 제63호 고분의 뚜껑돌 7개 가운데 2개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립니다. 6.3m 길이의 무덤 내부엔 큰 항아리인 대호와 등잔행 토기 등 유물이 가득합니다. 무덤 주인이 당시 지배자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살포라는 철제 농기구도 보입니다. 남쪽 벽면에는 나쁜 기운을 쫓기 위한 붉은색 주칠 흔적도 뚜렷합니다. 5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500여 년 만에 비밀의 문을 연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63호 고분은 이 일대 250여 개의 고분 가운데 유일하게 도굴 흔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매장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무덤 바깥쪽 표면에 점토를 발랐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되면서 가야 고분의 축조 기술도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무덤 둘레에 이 돌을 두르고 있고 그 돌 이제 위와 표면에 그 점토로 발려 있던 사실은 최초로 이번 발굴 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2달 동안 흙과 토기로 덮인 무덤 밑에 인골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발굴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SBS 송선윤입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로봇을 이제는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청소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가사노동을 덜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랙을 따라 주행하며 장애물을 넘고 터널을 통과하며 성능을 과시하는 로봇 청소기. 국내 가전업체가 최근 개최한 로봇 청소기 레이싱 대회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제품들이 시장을 파고들자 소비자가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또 고객분들이 직접 써봐야 저희 제품이 좋은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좀 기획해서 로봇이 산업 현장을 넘어 가정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선점을 노린 로봇 마케팅이 본격화했습니다.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불러 타고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배달해주고 저 이번에 내려요. 사람 대신 음식 서빙을 해주는 로봇도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상상하던 로봇가 와서 배달해주니까 조금 더 신기하고 더 뭔가 재밌네요. 이제 조금 진짜 미래에 다가왔다는 느낌이 드는. 하지만 사용자의 감정을 헤아려야 하는 고급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로봇에 대해서 여전히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로봇에게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성이 떨어지는 서비스로 인식을 하고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계에선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게 최대의 과제가 된 데다 맞벌이 가구들의 가사노동 활용 수요도 늘면서 로봇 시장은 성장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왕 부장은 방한 기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사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과 북미 비핵화 협상, 시진핑 주석 방한 같은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이주요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 문화재단은 지난달에 뽑힌 4명의 후보 작가 가운데 이주요 작가를 제8회 올해의 작가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주요 작가는 작가의 창작 공간과 작품 보관 공간을 통합하는 시도로 현대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